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아마트리체에서 오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3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망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36분쯤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로마에서 150km가량 떨어진 노르차 남동쪽 10km 지점으로 확인됐으며 로마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자 잠에서 깬 주민들은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더미에 매몰된 주민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100명가량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트리체 시장은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기고 주민들이 잔해더미에 깔려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약 80km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며 미한 군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 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도발을 삼갈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성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삼국 장관들은 북한 측의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또 상호 반목과 질시적 관계를 완화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 일본에서 삼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오늘 시리아 국경 지역인 자라블루스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터키군은 ISIL 타격을 위해 국경을 넘는 포격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자라블루스 지역에서 ISIL과의 전투를 위해 모든 종류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주말 가지안텝에서 발생한 예식장 자살폭탄 테러 사건 이후 ISIL 척결을 다짐했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국 관계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자선단체인 클린턴 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민간 이익단체 인사 154명 가운데 적어도 85명이 클린턴 재단에 기부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총 1억 5,6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재단 후원자와 클린턴 후보의 장관 재임 시절 만남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재단에 기부한 돈이 클린턴과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라카인주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실은 어제 성명에서 코피 아난 재단 측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라카인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명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주류인 불교도들이 소수의 로힝야족 이슬람 교도들에게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한국과 것이다.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차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진행한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먼 500km를 비행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엄중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SLBM이 300km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SLBM 비행 기술 확보에 근접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 반만으로 미한 군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시작한 지 사흘째 만입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도발이 UFG를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측의 도발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2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로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은 물론 완전히 폐기할 것까지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측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핵 개발과 대남 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편 북한이 24일 발사한 SLBM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SLBM은 500km를 비행했는데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연료량을 늘린다면 SLBM의 최대 사거리로 여겨지는 2500km를 날릴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고체 연료를 사용했으며 1단과 2단의 분리도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 기술까지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술 진전 속도로 볼 때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 배치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SLBM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발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동반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22일 시작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의 연습 일정과 이번 훈련이 비도발적 성격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동맹의 준비태세 향상과 지역 보호,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를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핵 선제 공격과 무자비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훈련에 미군 2만 5천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투입했으며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로스 대변인은 훈련의 민감한 환경 때문에 구체적인 훈련 시나리오를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핵 불용과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히 발전한 데 따른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협조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국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 자제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중일 3국은 이웃이고 여러 현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3국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수호라는 중국 측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 협력, 평화 수호를 책임지는 건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은 아울러 올해 일본에서 개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성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장관과 왕이 부장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국면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가 한중 우호 협력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며 양국의 협상을 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정면으로 대립해오던 한중 양국 외교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왕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견지했다고 밝혀 사드 배치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1인 독재의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체제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중부전선 전방 군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에 탈북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23일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충실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Japan strongly urges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comply faithfully and fully with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2270, as well as other commitments. 일본 대표는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과 지난 8월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낙하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의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비상임 이사국인 스페인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들어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임이사국으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The DPRK, which has conducted 4 nuclear tests in the last decade and is the only state to test a nuclear weapon this century, continues to ignore this council's repeated calls to stop such actions. 미셸 시슨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4번의 핵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 위협이 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 위협에 노출된 나라와 함께한다고 밝혔으며 프랑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핵무기 운반 체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날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관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약속을 유지하며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도발을 삼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류 대사는 특히 확산 방지가 군사 배치나 증강, 확대에 구실이 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4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8월 안보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원수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집요한 위반은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회원국들이 단합해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앞으로 북한 여행 경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서 반년 넘게 걸렸던 이 경보 발령 시차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1일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여행 경보는 6년간 9차례 발표된 경보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VOA에 북한 여행 경보가 국무부의 외교 업무 매뉴얼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관할 아래 놓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여행 경보 갱신 단위를 외교 업무 매뉴얼 7권 56장에 명시된 6개월이 아니라 90일로 크게 단축했고 앞으로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여행 경보는 지난 5월 16일에 이어 87일 만에 새로 작성 발표됐습니다. 국무부가 2010년 8월 27일 첫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뒤 6개월에서 1년까지 시차를 뒀던 갱신 절차가 2배에서 4배 빨라진 겁니다. 지난 2013년 11월 19일 5번째로 발표한 경보에서 북한 여행 3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 이래 이번에 갱신 속도마저 가속화한 배경에는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렸던 인권 카드를 적극 꺼내든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을 외교적 지렛대 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decided that further diplomacy with North Korea will not be productive unless the U.S. builds up more leverage. 대북 지렛대를 더 구축하기 전에 북한과 외교에 나서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 아래 경제와 인권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것이며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구체적 인권 유린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미 정부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기조가 인권 압박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 계기를 2012년 미북 간 2구 합의의 실패로 꼽습니다. 데이비스 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설명입니다. With the failure of the Leap Day deal in 2012, I believe that the leadership of the U.S. government lost any remaining hope.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과 미국의 경제 지원을 맞바꾸기로 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미국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랫동안 우려해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 고조돼 가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는 북핵 협상 논의의 교착과 COI 보고서 발표가 맞물린 2014년 2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Reports of people who have been executed summarily and fired at by artillery. 북한은 사악하며 대포나 122mm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를 보도록 강요한다는 케리 장관의 지적은 이때까지 미 고위 당국자에게서 나온 가장 구체적이고 수위 높은 인권 비판이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매진했던 국무부의 데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시드니 사일러 당시 육자회담 특사 모두 이 시기부터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미국의 변화된 대북 압박 기류를 실감케 했습니다. We're deeply troubled by the deplorable human rights violation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today. 극악한 인권 유린은 더 이상 설당이 없다면서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반인도 범죄 문제까지 중요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인권 압박의 효과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격한 반응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인권 압박의 칼끝이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누자 2014년 9월 15년 만에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는 등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그해 10월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권 압박에 극도로 불쾌한 심경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정치범 자체란 말도 모르고 정치범 수용소는 그러니까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아야 완전 조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캐티고리컬리 토털리 리젝트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꾸 이거 뭐 우리 수뇌부 걸고 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인권 유린의 주범을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으로 좁혀가는 미국의 전략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우려에도 아랑곳 않던 북한을 움직이게 만든 기폭제가 됐음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 2005년 북한에 고통을 줬던 방코 델타 아시아 BDA 계좌 동결처럼 인권 문제가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방증으로도 비춰졌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공개 캠페인을 시작하며 마무리된 미국의 2014년 대북 인권 압박은 다음 해에도 이어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탈북자 면담,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제기 등으로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2015년 1월 발동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조치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 속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과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첫 대북 인권 제재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추진된 본격적 북한 인권 압박 노력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려 인권 유린의 책임을 최고 지도자에게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미북 관계 개선 기대를 접고 북한 주민과 정권을 완전히 분리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또한 드러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이 외교를 포기한 게 아니라 효과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reflects a broader U.S. strategy of increasing pressure on Pyongyang in order to eventually create conditions for effective diplomacy. 다만 그런 목적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이 아니라 다음 행정부 때를 내다본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치적 수단이 맞지만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엔 진정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using it as a political tool for the reasons I mentioned before. One is that the U.S. government has always been concerned.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수십 년 동안 국무부에 몸담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오랜 우려를 분명히 봐왔다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인권 문제 제기를 보류할 장벽 또한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더 나아가 인권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북핵 문제 해결이 수월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미국 정부가 이제라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가해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는 것은 신선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no evidence that not criticizing North Korea on human rights will force North Korea or compel North Korea to be more cooperative.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인권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핵 위협 등 공세를 펼친 북한이 최고 존엄을 정조준한 미국의 인권 압박에 어떤 대응으로 맞설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한반도 서해상으로 북한 주민 3명이 한국으로 망명한 데 이어 연평도에서도 북한 주민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한국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연평도 어민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20대인 북한 주민 한 명이 스티로폼에 매달려 표류하고 있는 것을 때마침 이 해역을 지나던 어선이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한국 보안당국은 이 북한 주민이 스스로 탈북했는지 아니면 해양 조난 사고를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지난 7일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인천 해역을 지나다가 한국 해경에 발견됐고 이들이 망명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 국가정보원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들의 표류 경위와 망명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김정은 집권 아래 가장 적대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이용률도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을 적대 대상으로 간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지난해 조사의 16.4%에서 22.6%로 6%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지난해 조사 62%에서 53%로 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적대적인 수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 상승과 정치 사회의식 강화에는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주민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 절반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했던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조사 58%에서 올해는 63%로 올랐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같은 세대인 30대에서는 이 비율이 53.3%에서 75%로 급상승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집단주의의 가치나
주체 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김병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탈북한 138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대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김정은 정권 5년 북한 사회의 변화에 관한 학술회의에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의 탈북자 대면 조사는 2014년 탈북한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발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는 김정은 정권 5년의 전반과 후반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수입 가운데 뇌물로 제공한 비중은 약 85%로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정은미 박사는 올해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집전화와 손전화, 컴퓨터의 보유 이용률이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집전화는 지난해 47.3%에서 올해 44.9%로 손전화는 55.5%에서 46.4%로 컴퓨터는 27.4%에서 21.7%로 보유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매체를 포함한 외부 매체를 통한 외부 정보 습득 비율도 30.1%에서 20.3%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응해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인지 수준과 한국 매체 의존도도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퉁소는 한민족의 전통 악기죠. 특히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많은 퉁소 명인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전승이 끊겼고 한국에서는 피란민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퉁소를 다시 살려서 계승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일 이북 5도위원회 통일회관 중강당에서는 퉁소 연주회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퉁소는 조선시대의 향악, 당악 편성의 궁중음악 연주에 두루 쓰였던 한민족의 전통 악기입니다. 특히 함경도는 전통적으로 많은 퉁소 명인들이 배출된 곳인데요. 함경도 지역의 독특하고 수준 높은 퉁소 음악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함경북도 민속예술보존회와 한국퉁소연구회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북 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성주 씨입니다. 이번 포럼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함경도 지방의 독특한 퉁소 문화를 좀 전승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 고유악기 퉁소 의상을 찾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도 조성을 하고 퉁소 문화 계승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개막식을 거쳐 퉁소 연주회가 이어졌는데요. 함경도 지역의 박달퉁소 명곡인 영산길주 도드름 연주를 시작으로 중국 연변 박달퉁소 예술단 합주와 한범수류 퉁해산조 그리고 함경도의 민속놀이까지 다양한 퉁소 공연을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퉁소 전승이 거의 끊겼고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 자취를 감춰오다 오늘날 북청 사자누리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연변 지역의 동포들을 중심으로 복원 노력과 연주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변에서 온 박달퉁소 예술단의 량영자 단장입니다. 박달퉁소 예술단은 23인이에요. 김호국이라는 그분이 박달퉁소를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한 개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이전에 이 박달퉁소가. 그래서 우리 남 교수님이 우리 박달퉁소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다가 지금 이 박달퉁소를 증정했어요. 단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하는 분들이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좀 더 잘 연습해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올게요. 함경도 민속놀이인 애원성과 두만강 뗏목놀이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공연했는데요. 애원성 이수자 김백광 씨입니다. 다른 데 이제 남도민요나 경기민요 같은 거보다도 좀 약간 그런 그 농음이랄까 꾸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백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다른 노래보다 뭐 신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구성도 하고 그러죠. 이제 함경도 쪽에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지역은 뭐 피리 대금마 이런 걸 쓰는데 이쪽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악기 이제 퉁소예요. 그래서 퉁소를 주로 선율로 하고 그다음에 징하고 이제 장구 반주로 들어갔죠. 한편 중국 연변대학교의 남희철 교수는 소장하고 있는 전통 박달퉁소를 이북 오도위원회 함경북도에 기증해 이날 기증식이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기증증서 기증자 중화인민공화국 연변대학교 교수. 조선에서 있었잖아요. 그 악기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유전되다가 끊겨가지고 한동안 잠적이 됐다가 그 제자분이 김호국 씨가 자기 스승이 연주하는데 박달퉁소를 연주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복원할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원해봐라. 그래서 이제 복원한 악기인데 함경도 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는 이 대나무가 귀하니까 그래도 이 악기를 뿌려야 하겠으니 대신으로 구한 게 박달나무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이걸 불었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이 악기를 되살려서 불어야겠구나. 공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연주회에 이어서는 박달퉁소와 북한의 퉁소 음악 그리고 한국 퉁소의 전통과 음악 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북한의 퉁소 문화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이제 함경도가 퉁소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내에서는 그 함경도 퉁소의 연주가 그리 많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혁명을 위하여라는 그런 그 뭐 새로운 창작곡 같은 데에 퉁소가락이 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퉁소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 쪽에 내려온 북한 피난민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의 퉁소 음악 문화가 굉장히 소중하고 북한 지역에도 아마 녹음된 자료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힘을 합쳐서 굉장히 그 전투적이고 낙천적이고 아름다운 이 퉁소 음악 문화를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행사가 열린 통일회관 입구에서는 이날 기증받은 박달퉁소와 명인들의 퉁소, 대소퉁소 등의 다양한 퉁소 전시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와 토론회를 계기로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북도에서는 퉁소 문화가 대중화되고 나아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임무저무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의 종합순위 8위를 거뒀는데 한국 대표 선수들이 서울에 도착했다고요? 네.
한국 시각으로 아침 8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땀 흘리고 또 메달로 성과도 일궈온 선수를 맞이하기 위한 인파와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예. 입국장 근처에 마련된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선수단의 기자회견과 해단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인천공항 밀레니엄홀 언제부턴가 외국에 나가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온 운동 선수들이 대중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따고 온 주인공들이 무게차를 타고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그 환영 인파를 마주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 선수단, 대규모의 선수단은 또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고 공항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해단식까지 여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네. 이번 그 리우 올림픽 선수단도 오늘 해단식을 통해서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요. 오늘 인천공항의 입국장으로 딱 나온 선수들에게는 화산 꽃 목걸이가 걸려졌고요. 네. 선수단장은 금 9개, 은 3개, 동 3개로 종합순위 8위. 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4개 대회 연속 올림픽 10위를 달성했다는 이 성적에 대한 공식 보고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문화체육부 장관도 격려를 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열정과 투지를 발휘한 대표팀들, 국민들에게 한국 스포츠의 어떤 미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치하했고요. 이 선수들이 보여준 화합과 단합, 1년 반 후에 그 평창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리우 올림픽이 끝났고요.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패럴림픽이 이제 열리는데 한국 장애인 선수단이 리우로 출발을 했다고요? 네네. 그 패럴림픽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데 이 장애인 선수단은 좀 미리 출발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출국했고 지금 이 시각에는 그 시차 적응과 체력 조절을 위해서 꾸려놓은 전지훈련장인 미국 애틀랜타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 장애인 대표 선수단이 올림픽 전에 이렇게 전지훈련을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브라질까지의 거리와 시차 때문에 선수의 건강을 고려한 그런 일정을 잡은 거라고 합니다. 네. 신체와 감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펼치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바로 패럴림픽인데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한국은 목표가 상위권이네요. 리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장애인 대표 선수단 81명의 선수와 함께 임원 등 모두 139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는 80명이 선발대로 출발을 했고요. 오는 31일이 되면 리우 현지에서 본진 선수들과 만나서 선수촌에 함께 입촌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제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선수단은 리우 올림픽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선수들의 경기 종목까지 휩쓸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종합 순위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궁, 수영, 탁구, 육상 등 11개 종목에 선수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제목의 이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 아기를 낳는 여성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아기 울음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 그러니까 늦은 결혼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걱정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지난해 태어난 이 신생아 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고요. 네.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24명이 됐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또 역대 최고라는 통계청 자료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예. 갈수록 아이 낳는 것을 뭐랄까요 꺼려한다 이런 분위기도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만혼의 출산을 기피하는 요즘 여성들의 어떤 세태라 그럴까요? 사회 문제 이미 국가적인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네. 하지만 늘 이런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이게 한국의 어떤 출산율 문제가 세계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데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은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43만 8,400명인데 네. 그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라는 게 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서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네. 이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1.24명입니다.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 뭐 8남매, 6남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 그렇죠. 1.24명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네. 2014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예. 한국은 초저출산국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2001년 이후에 한 번도 그 기준을 넘지 못해서 15년째 초저출산국에 자리하고 있는 네. 겁니다. 산모들의 출산 연령이 높은 것도 걱정이라고요. 네, 30대 결혼이 많다 보니까 출산 연령이 자연히 높아집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들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니까요, 32.2세입니다. 평균입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이 32.2세가 사상 최고령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노산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구성비가 23.9%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산모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이 고령 산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수치를 들어보니까 이 출산율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걱정거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전기를 연료로 하는 전기자동차. 이제 한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졌다고요? 네, 서울의 20곳, 대구의 16곳의 아파트, 그러니까 전국의 한 71곳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듯이 예.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전기 충전소에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방법까지 전기 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근할 때 충전기 꽂아놓고 출근할 때 빼고 이제 운전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식이죠. 네. 근데 이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이렇게 자동차 충전기가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자동차 전기 충전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전국 71곳 아파트에 그 접촉하면 바로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RFID 기술이 접목된 전기차 충전 식별 장치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한 1,200여 개소가 되는데요. 이 전기차를 살 때 제공받았거나 또 별도로 구매한 전용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 한 대에 한 8에서 한 9시간 정도면 완전히 충전할 수가 있답니다. 예. 보통 그 거리에 있는 급속 충전기에서는 2, 30분이 걸리고요. 예. 완속 충전기에서는 4,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예. 아파트에서 충전하는 건 좀 길긴 하지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훨씬 편리해진 겁니다. 그렇네요. 또 전기 충전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요. 기존에 있던 그 공용 전기차 충전기 700여 개소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충전기가 자동차용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앱도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땡큐.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최근 발간된 미 국무부의 2015 국제종교자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외부에서 종교 관련 책자 등을 반입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돼 체포 수감돼 심한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처형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종교를 믿는 주민들을 가혹하게 다룹니다. 체포해 고문과 구타는 물론 처형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산간오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 중에는 종교 활동이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인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지하교회 주민들의 종교 활동이 문제가 돼 체포돼 구타당하고 살해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민간단체들도 북한 당국이 허용한 전시용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이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벌이고 있는 최고 지도자 우상 숭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기소돼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분이 나쁜 적대 세력으로 간주됩니다. 성분이란 주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분이 나쁘면 교육, 의료, 거주에 차별을 받고 출세를 하기도 힘듭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2015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모든 국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는 국민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